망포중학교 내신 1주차 11월 1주차 수업이고요. 까마귀 눈비맞아랑 들판이 적막하다 먼저 학습활동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복습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가르쳤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 한번 합시다. 자, 까마귀 눈비맞아는 일단 선생님 봐야지. 갈래 뭐예요, 얘들아? 대답 나와야 돼. 시조죠, 그쵸? 자, 시조의 세 가지 특징 중요하다. 자, 이것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볼 거예요. 자, 시조 세 가지 특징 중요한 거 뭐였지?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3장, 6구, 45자 내외. 대답하셔야 돼요. 3장, 6구, 45자 내외. 두 번째, 몇 음보라고요? 4음보, 좋아. 4음보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 종장의 첫 번째 음보가 몇 음절이라고 얘기했지? 몇 음절? 4야, 3이야? 3이지, 그치? 3음절입니다. 이 중요한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 까마귀 눈비맞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평시조입니다. 누가 썼어요? 박백년이라고 하는 단종의 충신. 사육신이 썼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까마귀 눈비맞아의 초장, 중장, 종장, 얘들아 알지? 이게 합쳐져가지고 3장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초장, 앞부분의 내용이 뭐야? 까마귀는 검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대가 굉장히 검다라고 이야기했어. 기억나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광명월은 밝다. 야광명월이 밝다. 밤에도 밝고 밤에도 빛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종장, 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볼게요. 자, 까마귀 눈비맞아에서 까마귀는 뭘 상징하는 거야? 간신, 간사한 신하.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선 사람들이야, 얘들아? 세조. 다른 말로 수양대군. 나 민채랑 1대1 수업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아 알고 있는데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지? 알아야 돼. 자, 세조하고 수양대군의 편에 선 사람들. 간신을 상징하는 게 까마귀였어요. 그 다음에 야광명월 빛나는 거라고 했어. 이거는 밤이라고 하는 것에도 빛나. 이때 조금 더 어렵게 가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한다라고 했지, 지호야? 누가 통치하는 시대가 밤일까? 세조, 그치? 세조, 수양대군이 통치하는 시간대가 밤이야. 시련과 고난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에서도 밝게 빛나는 야광명월은 누구를 상징해서 주나? 이런 밤에도 밝게 빛나는 야광명월은 누구를 상징해, 그러면? 충신이야.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박백년을 포함한 단종의 충신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임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이 누굴 상징하는 거야, 지연아? 단종이지, 그치? 단종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으니까 기억하겠지, 아이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판이 적막하다의 내용 정리. 자, 들판이 적막하다는 정현종의 현대시였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뭐가 중심이야? 뭐가 사라졌어? 들판 속에서? 메뚜기가 사라졌어. 근데 메뚜기가 왜 사라졌어? 사람들이 농약을 쳐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해왔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생태계에 위기가 온 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위기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에 어떤 계절이 나타났냐? 체크할게. 가을이다. 그 다음에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들판, 있는 벼.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에서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들판이 적막하다. 들판이 적막해서 불길하다. 그 다음에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전반적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갈게. 자, 까마귀 눈비맞아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주로 넘어갔다, 얘들아. 자, 여기서 이 내용 1번의 별표 크게 한번 할게. 자, 1번의 별표, 얘들아. 자, 왜 별표냐?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그냥 시험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기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까마귀 눈비맞아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있어. 정확히 읽고 분석해야 돼. 자, 1455년 수양대군. 자, 이제 수양대군이 누구인지 알아. 얘들아, 플러스로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야 돼. 단종을 폐위시킨 사람이 수양대군이지. 단종이랑 수양대군은 무슨 관계일까? 숙부 관계야. 그러니까 단종의 작은 아빠 정도가 되는 거야.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숙부지. 그리고 설마 수양대군이 이꼬르 밑에 나와 있지만 세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같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이 곧 세조이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부정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파란색 체크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건데 세조의 왕위를 찬탈한다는 건 뭐야? 빼앗는다는 얘기야. 그치? 탈취한다 이 얘기야. 자, 세조의 왕위 찬탈. 누구의 왕위 찬탈? 단종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소위 얘기해서 어떤 신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간신, 그치. 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뭐 고르시오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야?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단종한테 충성심을 지킨 사람들, 그치? 충신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충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밥행년은 후자에 속했던 인물이다. 후자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충신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성삼문, 이계,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사육신이에요. 자,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친다.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라고 했을 때 복위가 뭐야? 그치. 복귀한다. 자신의 원래 지위를. 그죠? 그래서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발각되어서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끝에 박팽년은 세조의 회유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 어디서 죽어? 옥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이 무슨 신이라고요? 사육신. 그래가지고 사육신의 반대 표현 뭐라고요? 생육신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사육신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밑으로 넘어가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까마귀하고 야광명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 자, 얘도 떠올려 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미리 했으니까 까마귀가 상징하는 거 뭐라고요? 간신. 그 다음에 야광명월이 상징하는 거 중신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까마귀가 상징하는 거 세조의 편에 선 이들, 세조편. 그 다음에 세조의 왕위 창살에 동조한 이들. 결국에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간신.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야광명월은 한마디로 충신이었어. 근데 누구 편에 선 사람들? 박팽년, 성삼문과 같이 단종을 끝까지 섬기려 한 이들.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친 이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임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래.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얘들아 임이 누구라고요? 임이 누구라고? 단종. 그치 단종이지. 자 임은 단종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은 야광명월이 밤에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광명월이 밤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도 빛나듯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아무리 힘든 세조 수양대군의 통치 속에서도 밝은 달이 되어서 단종을 비추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단종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임은 단종을 의미한다. 시에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상징하는 게 세조죠. 왜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위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 얘기죠.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조적으로 좀 더 그냥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에 제가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종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왔어. 이거를 무슨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까? 무슨 관점? 자, 다른 친구들. 무슨 관점이라고 해? 시대를 뭐 하는 관점이라고 하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 지금 이거 튀어나와야 돼. 기억 못하면 안 되잖아. 저번 시간에 했잖아. 다시. 기본적으로 이 1단원은요. 껍빛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론적 관점에 의거해가지고 시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반영론적 관점은 뭐를 중시하는 거야? 시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시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들판이 적막하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생각해보자라고 했어. 자, 이 질문 답해보고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나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들판에 메뚜기는 왜 없어졌어? 사람들이 농약을 뿌려서. 그 다음에 그게 왜 비극이라고 생각했어? 봐봐. 메뚜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그냥 메뚜기만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어떤 거였지? 메뚜기가 없으면 메뚜기를 먹는 뭐가 없어져?
다른 동물들이 없어져. 다른 생태계가 파괴가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한테도 영향을 주고 큰 전체의 생태계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불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다시 메뚜기는 사람들이 사용한 뭐 때문에? 농약 때문에 사라졌을 것이야. 수확량을 늘리려고 사용한 농약이 메뚜기를 사라지게 했는데 이것이 다른 생물들한테도 영향을 주면 결국에 생태계가 무너질 거야. 그래서 화자가 불길함을 느꼈다고 생각해.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있어. 자, 뭐라고 표현했지?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이랬어. 자, 근데 해석 잘해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 보세요. 생명의 황금고리 그 자체만 딱 밑줄 쳤을 때 걔 자체가 상징하는 건 뭐야? 생명의 황금고리 자체는 뭘 상징하는 거야? 긍정이야. 생태계의 흐름 자체, 먹이사슬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했어. 근데 만약 그게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생태계 파괴야. 부정이야. 이해되시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별표 여기서 시험 나올 거는 생명의 황금고리밖에 사실상 없다. 자,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지는 과정. 왜 끊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뭐를 써요? 체크할게요. 농약을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메뚜기가 들판에 사라진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메뚜기를 먹이로 하고 있는 다른 생물한테도 영향을 준다. 결국에 생태계 이 표현 중요해요. 조화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 있더라.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생명의 황금고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생명의 황금고리 뭘 상징한다고요? 생태계의 흐름, 혹은 먹이 사슬, 생태계의 조화, 이런 긍정을 상징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생명의 황금고리는 생태계의 조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따라서 끊어졌다는 게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 쪽에. 첫 번째, 이제 들판이 적막하다의 내용이야. 자, 농약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 혹은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이게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야? 인간의 이런 자연 파괴를 어떻게 하자? 양하자. 향은 하는 거고 양하자는 사양하는 거잖아.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에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파괴된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환경 파괴를 하지 말자 이 얘기야. 그래서 사실 이 단원의 목표가 이겁니다. 3번인데요. 까마귀 눈비 맞아 들판이 적막하다를 이 당시 과거에 있었던 혹은 그나마 이제 현재이긴 한데 얘네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단계가 사실 마지막 단계예요. 이 시를 읽고. 자, 그래서 일단은 까마귀 눈비 맞아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물론 까마귀 눈비 맞아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근데 이 조선시대에 누구의 모습을 보고? 박팽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박팽년은 말 그대로 뭐와 뭐를 지킨 사람이야? 지조와 절개. 그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 현대에 적용해서, 물론 현대는 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섬기는 일이 잘 없는데 이거를 굳이 왕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 나는 뭐 연인이라고 치면 이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아니면 친구, 혹은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 주변 사람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한 사람만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얻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자, 그래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화자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근데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왕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조와 절개를 지킬 일은 잘 없다라고 얘기했어. 잘 없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 하지만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 달라. 다르지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거짓과 배신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일단의 목표는 이거야. 과거에 있었던 작품이 현대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 다음 쪽에.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 다시.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중요하지만
약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 현대는 오히려 내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 비판할 수도 있어. 항상 옳은 게 아니야, 이 시의 내용이. 그래서 하지만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크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돼? 사실 죽어야 되는 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박빙이랑 죽었잖아. 과거에는 그게 옳은 가치일 수도 있지만 현대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나라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을 희생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신념이 중요한가? vs 생명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현대에는. 그죠? 그래서 신념을 지키면서까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뭐만 있으면? 근거만 있으면. 그 다음에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뭘 반성하면 될까? 들판이 적막하다 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환경 파괴지. 우리가 평소에 환경 파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뒤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오후과는 제가 따로 해드려가지고 이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번 시간에 연계시했죠? 그리고 참고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는 얘들아, 내가 까마귀 눈빛마저 하면서 저번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연계시야 해가지고 했던 프린트 있어. 기억나? 그 연계시 내용은 작년 너네 학교 기출이에요. 이 정도 문제 수준은 나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직전 대비 때 해드리겠지만 가능한 머릿속에 까먹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래서 들판 적막하다 까마귀 눈비마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 자, 논증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논증 방법. 이게 아마 102쪽인가 그래요. 이게 몇 단원이었지? 2단원 102쪽이니까 책은 똑같겠다. 프린트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보시면 되고요. 102쪽. 자, 논증 방법 파트는 사실상 복습이야. 자, 내가 문법이랑 논증은 어려우니까 미리 해드렸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논증 방법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야.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 문제 안 틀리기. 내가 봤는데 숙제 검사할 때마다 쭉 보는 건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틀려요. 그리고 얘는요.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요즘에 진짜 그런 학교는 잘 없긴 한데 재작년에 반월중학교 문제 냈을 때 논증 방법 문제가 얼마나 될게 분량이? 보통 문제 분량이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 이 정도 하잖아. 근데 한 페이지가 논증 문제였어. 그런 정도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한 문제야. 한 문제가 한 페이지였던 거야. 그래서 그만큼 길게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사례를 많이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이건 복습이야. 다시 한번 할게. 자,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논증의 정의는 뭐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 자, 써놓게 다시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논증 해놓고 씁니다.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 다시 쓴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근데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원의 목표가 논설문을 쓰는 거야. 논설문이 뭔지는 알지? 논설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이야.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증을 쓰는 거야. 내 주장이 맞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과정인 거야. 다시 주장 강화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더라. 이게 논리적인 증명이야. 되지? 다시 한번 볼게. 뜻,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 이상의 명제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펼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 자,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자, 명제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 명제는 뭐와 뭐를 가릴 수 있는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복습이야.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했어. 봐봐. 자, 이 말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승우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그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설령 이게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할지언정 얘는 명제입니다. 참거짓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러한 명제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논리적인 주장을 강화하는, 사용하는 것이 논증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논증이고요. 논증의 기본 요소는 당연한 거예요. 자,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따라요? 주장하고 근거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결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논증에서는. 그 다음에 근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자료, 전제, 논거, 논리적인 근거 해가지고 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기본 요소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논증 방법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복습하고 갈게.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정의 얘기해 볼 테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맞추세요. 봐봐요. 개별적이고 혹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관찰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도출해내는 논증 방법이 있어. 다시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현승아. 다시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 있어. 이런 걸 뭐라고 얘들아? 귀납이라고 하죠.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돼. 알아야 돼. 이것도 같이 시험 봐야겠다. 자, 다시 두 번째.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지식,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전제, 대전제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구체적인 대상한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일반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있어. 이랬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민채야? 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연역의 대표적인 종류가 3단 논법, 3단계에 따른 논증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3번째 쉬운 거, 사실 귀납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좀 개별적으로 빼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어. 유사한 두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되게 나오기를 2가지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A라고 하는 대상이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대상이 똑같은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A가 가지고 있는 3번째 특징을 B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자,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지연아, 이거 뭐라고 해? 뭐라고요? 유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유추가 됩니다. 이 3가지가 지금 튀어나오셔야 돼요. 말 이해되세요? 자, 이제 모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귀납 체크. 자, 귀납은 얘들아, 선생님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 1번에서 개별로 가? 귀납이? 개별에서 일반이야. 다시 체크. 귀납은 체크. 개별적인 대상 혹은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는 게 귀납이라고 얘기했어. 정의부터 일단 쭉 보자. 근데 연역은 반대야. 자,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언제로? 자, 개별적인 사실이나 좀 더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뭐라고 해? 연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일반에서 개별로 가는 거. 근데 유추는 뭐였어? 자, 두 대상. 포인트는 2가지의 대상이 나와야 돼. 그치? 2가지의 대상이 여러 말에서 비슷,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한다?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체크. 추론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비추론의 준말이 유추라고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귀납은 개별적인 대상이라고 했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사자는 새끼를 낳는다. 원숭이도 새끼를 낳는다까지 얘기했을 때 여기서 사자하고 원숭이가 이렇게 있다 얘들아. 사자하고 원숭이는 선생님 봐야지 개별이야 일반이야? 개별이지. 선생님 개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야? 이게 동물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개별적인 개인적인 대상. 구체적으로 사자, 원숭이 이렇게 했잖아. 이런 개별이야. 이해돼? 다시 쓰고 간다. 개별이죠. 그리고 귀납은 이 다음에 있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들어가긴 해요. 봐봐. 개별적인 대상이 있어. 근데 그 개별적인 대상에 뭐를 찾아? 공통점을 찾아. 포유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 자, 그러면 깨달아. 얘네들이 새끼를 낳네. 얘네가 포유류네. 아, 그러면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 거구나. 결론으로 갔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문제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근데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는 개별이야, 일반이야? 일반이지. 생각해봐. 선생님이 일반이라고 지칭하는 애들의 대개는 어떤 내용이야? 지식이야. 포유류가 새끼 낳는다는 거 너네 알아 몰라? 알지?
R은 낮진 않잖아. 얘가 뭐 파충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지식으로 갔을 때, 개별에서 1번으로 갈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귀납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자, 반대로 연역은 3개, 이 종류가 있다고 해서 써놔요. 3단계의 논증 방법으로 구성되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3단 논법이 대표적인 구성이라고 했어. 3단 논법은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3가지 단계. 처음에 제일 기본 바탕이 되는 큰 전제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대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대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작은 전제가 있어. 뭐가 있어요? 소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제, 소전제를 통해서 내는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다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있었을 때 앞에 이 대전제하고 소전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확히는 대전제까지만 정확히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지식, 그리고 소전제하고 결론에서는 그 일반적인 지식을 적용해서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자, 모든 동물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일반이야, 개별이야? 일반이지. 모든 동물은 죽는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반이야. 써놓을게. 일반이야. 근데 사람은 동물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야? 사람이야. 동물이라고 하는 종류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뭐지? 개별적인 거지. 이해돼? 개별적인 거잖아. 근데 내가 이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 적용해서 알고 싶어. 자,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 죽어 안 죽어? 죽겠지. 자,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개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에서 개별로 간다. 이게 뭐예요? 연역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연역을 풀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헷갈리시면 치환을 해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치환하는 연습하셔야 돼. 볼게. 모든 동물은 죽는다. 어떻게 치환하면 될까? 얘들아, 동물을 뭐라고 두면 돼? A. 죽는다? B. 그 다음에 사람, C. 새로운 요소가 나오면 거기다 치환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호야. 사람은 동물이다. C는 뭐라고 가야 돼? C는 A야, B야, C야? 그치? A야. 그러니까 사람은 뭐야? C는 B. 봐봐. 그러면 이랬을 때 치환을 해봤을 때 이게 논리에 맞으면 정답이야. 얘가 연역이야. 자, A는 B다. 그대로 써. C는 A다. 근데 C가 B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지. A가 B야. 근데 C도 A래. 그럼 당연히 C랑 B랑 같지. 이 요소를 만족을 하면 뭐라고요? 연역이다.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치환하는 것까지 알아두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유추가 있습니다. 유추는 2가지의 대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변홍사가 잘 된다라고 했어. 자, 체크. 태국은 강수량, 일조량이 많아 변홍사가 잘 된다. 라는 게 결론이야. 자, 근데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특징을 얘도 그대로 가지지. 그러면 얘가 가지는 특징을 얘도 그대로 가질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도 변홍사가 잘 될 것이야. 두 대상이 유사하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도 유사할 거라고 추론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추라고 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귀납하고 연역하고 유추가 있는데 본문 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 여기 진도 나갔니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지? 근데 내가 충분히 문제를 풀려가지고 몇 번씩 너네가 익숙한 지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본문맞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내용에는 본문이 학습활동까지 해가지고 크게 2가지가 나와 있어.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귀납, 연역, 유추가 다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어느 부분에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 아시고 그거를 뭐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까? 여기 있는 게 귀납이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논증 방법이랑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지해서 고르시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글 자체는 너네가 다른 타 학교의 교과서에 비했을 때 굉장히 쉬운 편이야. 알겠지?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집중만 하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왜 속도를 고민해야 되는가 체크 한번 할게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설문이 나옵니다. 근데 왜 속도를 고민해야 되는가에서부터 이미 질문을 했잖아. 내용 궁금증 유발이야? 이게 이 논설문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왜 속도를 고민해야 되는가? 속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런 내용이야. 미리. 자, 얘는 스포했어. 귀납과 연역을 사용해서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주장하는 글이다. 논설문이다. 그래서 이
논증 방법이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바람직한 소비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차원에서 논증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차원에서 얘도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그래서 주장하는 글 했어. 다른 말로 무슨 문이라고 얘들아? 논설문, 그치? 자, 주장하는 글 쓸게요. 옆에 논설문,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는 글, 논설문이죠? 자, 제재, 택배기사야. 택배기사의 어떤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가 쉽게 얘기하면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 배달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그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누구의 노동이 숨겨져 있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이 숨겨져 있으니까 빨리빨리를 하지 말고 조금 느려도 참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오케이? 다시 주제에 잘 봐야 돼.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 않았는지 반성하고 내가 너무 빨리빨리만 외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이해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포인트 중요해.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근데 솔직히 얘들아 이걸 3년 동안 했으면 모르는 친구도 없을 거야.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독자한테 생각해보게끔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당연히 독자의 흥미 유발하고 관심 유발하고 뭐 호기심 유발하고 다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 귀납하고 연역을 사용하고 있다. 논증 방법.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이거 당연한 거야, 얘들아. 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 신뢰성, 타당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야. 참고로 뒤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설득은요. 이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성적 설득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주장의 타당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글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먼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뭐 글은 어렵지 않아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논설문이니까요. 자,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색깔 먼저 알려드리고 이야기할게요. 똑같아요. 선생님 맨날 쓰는 거. 자, 옆에 중요한 것들 제가 주황색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이 형식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구분 못해도 세 번째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너네 나름대로 좀 필기를 해라. 세 번째는 파란색인데 얘는 구분하세요. 논증 방법이에요. 논증 방법. 논증 방법이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 제가 파란색으로 두었습니다. 좀 구분해가지고 필기하십시오. 준비됐어? 응.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체크해놓고, 자, 형식적인 차원이니까 선생님 연두색 체크합니다.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뭘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목에서 의문문 혹은 질문의 형식 다 돼요. 질문, 의문문. 자, 질문이나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자, 누구의 뭐를 높여준다? 독자의 뭐를 유발해? 흥미, 호기심, 관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세 가지 다 쓸게요. 흥미, 호기심, 관심을 유발한다. 흥미, 호기심, 관심 유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도를 고민해야 되나 봐. 고민할 필요성이 있나 봐. 독자가 느끼겠죠, 그죠? 자, 서론 파트입니다. 자, 서론 체크. 얘기한다. 서론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이 나와? 내가 지금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뒤집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볼게요. 우리나라는 체크 배달공화국 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의 평가야. 배달공화국이라는 게 뭐야? 그만큼 배달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나라란 얘기지, 그지? 배달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뭐가 발달했다?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등 별의별 것들을 다 배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생겨났다. 이거는 요즘에 너무 많잖아.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꽤 많았잖아. 뭐였지? 요즘엔 사라지긴 했는데 배달동 뭐 아니면 뭐 있을까? 하여튼 너무 많아. 배달 관련된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배달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야. 배달의 발달 근거. 이 정도 크게 보이지 얘들아 글씨? 배달의 발달 근거야.
쓰세요. 자, 배달의 발달 근거. 아, 많이 발달을 했구나. 근데 발달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야.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뭐가? 속도가 경쟁력이 됐어. 그래서 빨리 해야지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관련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겠어? 노동자야, 노동자.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쿠팡.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 더 활성화가 됐죠. 이 글이 이제 교과서에 실린 거니까 2016년, 15년도 이 정도에 쓰인 글이야. 근데 지금이 벌써 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니까 더 빠르지, 그치?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봐봐.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벌써 보여.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러나, 역접이잖아. 자, 그러나 하고 싶은 말.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시연아, 하늘나라 간다. 어디가 눈이. 자,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인식, 이런 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사회적인 통념. 그래서 이게 무조건 빠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러한 생각, 얘들아, 이러한 생각 발표 한번 할게. 지시되면서 나왔어. 이러한 생각, 이러하다. 어떤 생각이야? 이러한 생각이 뭐야? 배달은 빨라야 된다. 그 얘기지. 뭘 지칭하는지 알아야 돼.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다시 얘들아, 옳은 것일까? 이렇게 물어봤다. 뭘 쓴다? 이 작품의 특징, 이 논설문의 특징. 뭐를 많이 써? 질문을 많이 써가지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독자의 생각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서론에서의 내용은 문제 제기야. 자, 문제 제기. 어떤 문제 제기? 우리가 빠른 배달 속도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얘들아 한번 읽어봐. 서론. 배달 속도는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용 어렵지 않아서 본론 바로 갈게요. 자, 본론 1번. 자, 물론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 그죠? 편하긴 하죠.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좋겠죠? 얘들아, 이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내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가 이면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면에 있는 그림자가 있대. 자, 그림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까먹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다시. 위에 여기 빼가지고 쓸게요, 선생님. 뭐가 있다? 배달 산업에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건 배달 산업에 뭐가 있다? 단점이 있다. 좋지 않은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체크할게. 논거가 되는 파트인데요. 논증 방법이 사용될 겁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합니다. 일부 택배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빨리빨리 배달하려는 게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급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뭘 낸다? 사고를 만들게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첫 번째. 빠른 배달 산업의 문제점. 처음만 딱 적을게. 자, 빠른 배달 산업의 문제점 혹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자, 뭐가 많다는 거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배달하려고 속도를 내다 보니까 뭐가 많아? 교통사고가 다수 많이 일어난다 이 얘기야. 되죠? 빠른 배달 산업의 문제점 1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되시나요? 적고 이게 문제야.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이만큼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자 얘들아 어디 공단의 조사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 자료야. 그것도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야. 그러면은 당연히 독자들한테 뭐를 줘? 신뢰성을 주겠지, 그지? 그 얘기야. 자,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게 어디 있어?
빠른 배달을 추구하다 보니까 배달의 속도가 나니 거기에서 오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 아니야? 엄청 큰 문제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 그치?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강하게 좀 쓸게요. 첫 번째, 누가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만든 출처를 밝혔어. 그지? 첫 번째, 출처를 밝혔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가 있어? 통계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 따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당연히 통계를 통해서 출처를 밝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어?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당성이 올라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되시죠?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정리할게. 본론 1번 읽어만 볼게요.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되죠?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날개 부분 있죠? 여기 있는 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넘어갈게요. 내용 충분히 정리돼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는 또 있다. 본론 2번. 문제는 또 있다. 아침에 분류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되는 택배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티가 나요? 노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열악하게 많이. 자,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어.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달해야 되는 물건은 많기 때문이다. 하고 또 얘들아 비슷해. 그래 구조가 또 누구 얘기하니? 2017년 누구에 따르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 서울노동권익센터면 권리와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 공공적인 기관이야. 누구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공적인 기관이야. 사람들한테 신뢰받아 안 받아? 애초에 신뢰받는 기관이야. 근데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고 했지? 공공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받는 기관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기관? 공신력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공공의 신뢰를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 뒤로 넘어갈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용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얘기했을 때까지 자, 한 번만 더 쓸게.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뭐를 쓴다? 신뢰성, 타당성 높여준다. 계속 반복이니까 선생님 이 정도만 쓸게. 그래. 그래서 뭐래? 서울의 노동자 권익센터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조사를 했는데 자 여기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분류를 좀 했어요.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다. 했어.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1인당 노동시간 1,759시간에 2배가 넘는다. 이게 포인트야. 요약하면 뭐야?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냐면 일반적으로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일하는 거에 2배 일해. 엄청 많이 일하는 거야. 그죠? 쉬는 시간이 없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세 번째로 장기간 노동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2024시간보다도 1,824시간이나 많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야?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국가에 비해서 노동을 원래 많이 해. 원래 많이 하는 양이 2,000시간대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해. 3,800대 시간이잖아. 그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볼게요. 자, 이 앞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힘들게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쉬는 날이 없다. 자, 힘들게 노동하는데 그 종류가 쉬는 날이 없다는 거야. 한 달 평균 25.3일. 얘들아. 사람이 일주일에 2회, 그러니까 2일을 쉬잖아요. 주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한 달이면 8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0일이면 22일만 근무해야 맞아. 근데 이미 25일이면 며칠을 못 쉰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휴무일은 0.152일에 불과하였다.
하루도 안 쉬는 거야. 그치?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90.6%나 되었다까지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볼게. 지금 뭐가 없어? 휴무가 없어. 쉬는 날이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문제 실태를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원래 아플 때 일하는 게 제일 서러운데요. 자, 몸이 아픈 날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권익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응답자 가운데 74.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휴식조차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택배 기사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묶어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얘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한다. 그래서 병가, 그러니까 쉬어가지고 쉬는 날, 아파가지고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야. 병가가 없다.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파트 얘기는 뭐냐? 밑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휴식조차 없는 삶이 이어지면서 건강 위협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 택배 기사들의 배송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체크 한번 할게요. 네. 이 내용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내용. 자, 보세요. 안 쓸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빠른 택배 산업의 단점, 문제점 2번입니다. 뭐를 한다? 교통사고가 하나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과도한 노동을 한다. 이 얘기였죠. 과도한 노동. 되시죠? 2번만 쓰세요. 앞에 있는 거 썼으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이랬어. 본론 2번. 정해진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본론 3번 보겠습니다. 자,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하지만 택배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얘들아, 원래 많이 일하면 돈이라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야. 보세요.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택배기사 개인의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문제점 세 가지. 뭐예요? 세 번째. 수입의 변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야. 수입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왜 많이 일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지? 그 이유는 경쟁 구조 때문이에요. 얘기를 했어요. 자, 택배기사들은 유류비, 그러니까 차량 관련돼가지고 기름값이야. 유류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즘에 시급이 대략 거의 뭐 11,0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 올라갔으니까 12,000원이면은 1,000원이야. 1시간에 최소 13개 정도는 배달을 해야 되지. 12개, 13개. 그지? 그게 최저야. 그 최저 시급이야. 그치?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월 25.3일 일하면서 약 350만 원 정도를 벌려면 하루 평균 170개 가까운 물건을 배달해야 된다. 그럼 170개면은 최소 진짜 1시간에 많이 배달을 해야 되죠. 그죠? 24시간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나 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셈이고 1시간 동안 배달해야 되는 물건은 평균 14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14개면은 60분이잖아. 60분이면 한 3분의 하나씩? 대략 3분의 하나씩 배달을 해야 되는 거야. 수지타산이 그래야 맞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봐봐. 또 물어보잖아. 이 글의 특징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어. 의문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한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의문형을 통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더 싸게 많이 배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을 하니까 좀 더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갈아 넣는다? 뭐 노동자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정리하면 다음 쪽이야. 본론 3번에 보시면 요약되었을 때 택배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달라지지 않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되죠? 자.
날개는 옆에 읽어보세요. 자, 본론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4번 별표. 자, 여기서 이제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4번의 별표. 자, 보시면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 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봐봐. 이러하듯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듯이 뭐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개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기억해볼게. 첫 번째 얘들아.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내세운 열악한 노동 환경의 근거가 되는 거 뭐가 많이 일어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 자, 다시 한번 쓸게. 그냥 기억하는 셈 치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뭐 한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과도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과도한 노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의 변화가 없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교통사고 나지, 과도한 노동시간은 있지, 수입 변화 없지.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해? 좋지 않은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다시 체크. 택배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중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논증 방식. 봐봐. 이러한 사례들을 줘. 구체적으로 택배기사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보여줬지.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결론. 택배기사들은 힘들어 라는 거. 택배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왔어. 개별에서 일반으로 왔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지연아, 이거는 논증 방법 뭘 쓰고 있는 거야? 귀납, 연역, 유추 중에 개별에서 일반으로 갔어. 귀납이지. 그지? 귀납이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게 포인트야. 이 지문에서는 다시 논증 방법 뭐라고 여기 쓸게요? 귀납. 이게 중요한 거죠. 귀납.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속도 경쟁. 소비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 기사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건 뭐야? 그거를 기업들이 뭔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떠넘기는 게 문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귀납에 대한 설명이야. 본론 5번. 자, 마지막 별표 찍게요. 별표. 미안해. 결론 6번이구나. 자, 6번. 잘 봐. 체크. 파란색으로 체크하면서 오시면 돼요.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택배기사들 역시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택배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여기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논증 방법인지 아시면 돼요. 봐봐. 읽어봐.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일반이야, 개별이야? 일반이지. 상식이지, 상식. 원래 그래야 돼. 다 쓸게. 일반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수많은 노동자들 종류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택배기사. 택배기사면 개별이야. 그치? 택배기사는 노동자야. 그러니까 자, 중요 개별적인 대상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어. 택배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랬어. 1번에서 개별로 가고 있다. 이거 뭐예요? 연역이지. 판단돼? 돼? 다시. 그래서 얘가 뭐예요? 연역이에요. 연역. 정확히 해볼게. ABC 해볼게요.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들아 뭐를 A를 취한하면 될까? 모든 노동자. 정확히 노동자 A. 체크해서 자,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게 뭐야? B일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택배기사. 내가 알고 싶은 대상을 보통 C라고 준다고. 그치? 택배기사가 C야. 그러면 택배기사는 택배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만 봐. 노동자다. C는 뭐다? A다. 따라서 택배기사 뭐예요? C죠. 택배기사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B죠. 다시 A는 B다. 쓸게. A는 B다. 자, 그 다음에 C는 A다. 그러니까 C가 B네. C가 B네. 맞아? 맞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연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시죠?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편의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그걸 상징하는 게 뭐야? 집중! 자, 그거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빠른 노동.
그러니까 빠른 배달 속도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 결론이야.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택배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 이게 뭐야? 글쓴이 주장이야. 이게 글쓴이의 주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글쓴이의 주장. 얘들아 좀만 더 힘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오른쪽에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 둘 다 별표. 자, 본론에 사용된 논증 방법.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냈어. 그지? 자,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 다음에 과도한 노동시간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수입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들에서부터 이런 쓸게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결론.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갔어. 여기에 서준아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다고요? 개별에서 1번으로 갔어. 개별에서 1번. 귀납, 너 화장실 갔을 때 여기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귀납.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거 적용해볼게. 자, 결론에 사용된 거. 얘들아,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개별이야, 1번이야, 현승아? 1번이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했어. 1번.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택배 노동자, 개별.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개별. 1번에서 개별로 간다. 지호야. 이런 거를 무슨 논증 방법이라고 한다고? 연역. 그치? 연역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논증 방법, 귀납이랑 연역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서론, 본론, 결론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정리가 옆에 날개 부분에 보이세요? 다음 쪽 학습활동이야. 학습활동의 문단의 중심 내용이 1, 2, 3, 4, 5문단 정리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근데 저랑 충분히 승호야 눈 떠라 정리 잘 했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서론, 본론, 결론만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보자. 1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본문에서는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즉 과도한 노동, 교통사고, 수입 변화 없음 등등의 문제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도를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작은 불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죠? 정리됐고요. 자, 뒤에 연습 좀 더 해볼게요. 논증 방법 너희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더는 죽었다. 얘들아 페이지 넘어가고 있니? 아무도 안 넘어가는데? 자, 알렉산더 얘들아 넘어와서 학습활동이야. 봐야지. 좀만 더 하자. 자, 알렉산더도 죽었다. 셰익스피어도 죽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다. 한 명 시켜볼게. 자, 이게 개별이야 일반이야? 자, 민채 개별이야 일반이야? 개별이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알렉산더까지 얘기했으니까 개별이야.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자, 사람은 죽는다. 민채야, 이거 개별이야, 일반이야? 1번이지. 자, 개별에서 이렇게 1번으로 가고 있어. 서준아, 이렇게 개별에서 1번으로 가고 있어. 뭐라고요? 귀납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거를 뭐라고 해? 귀납이라고 얘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승호야, 이거 개별이야, 1번이야?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 1번이지. 이런 일반적인 지식에서부터 사람은 생물이다. 이거는 뭐야? 일반이야, 개별이야? 그치. 사람이라는 대상.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한 거니까 개별이야. 자, 그래서 결론.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 뭐야? 개별이야. 자, 당연한 얘기지. 사람은 동물이니까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연아? 논증 방법 뭐야? 개별에서 1번으로 간 게 아니라 1번에서 개별로 갔어. 뭐야? 안 들려. 뭐라고요? 연역이 되겠죠. 나 너를 뭐라고 하는지 못 봤어. 연역이야. 다시. 연역이야, 연역. 되시죠? 그럼 추원해볼게.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호야, 뭐를 A로 취현하면 돼요?
정확히 생물이야. A. 자,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가 B겠지. 자, 그러면 C 어디 있어? C. 사람. 자, 사람은 뭐야? A. 그러니까 사람 C는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 B. 맞지? 자, A는 B다. C는 A다. C는 B겠지. 그치? 연역이야. 확실하게 연역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리지만 외모와 성격이 똑같진 않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 첫 번째 특징. 외모와 성격이 똑같지 않다.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복제인간. 자, 봐봐. 지금 두 가지의 대상이야. 복제인간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 그러면 외모와 성격이 똑같진 않겠지, 그치? 자, 복제인간과 복제 대상은 외모와 성격이 똑같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현승아, 이거는 여기 무슨 논증 방법이에요? 유추지. 유사한 바탕으로 두 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유추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논증 방법 파악하는 거 한번 이거는 읽어볼게요. 너무 많이 했잖아. 앞에서 했던 거 반복이잖아. 그지?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위주로 볼게요. 자, 다음 쪽에 넘겨가서 얘들아 귀납의 형식 별표해. 이거는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귀납의 형식 확실하게 수업 시간 안에 외우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얘들아? 귀납은 개별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귀납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형태가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보세요. 전제 1, 전제 2 이게 다 개별이야. 거기서 일반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귀납의 형식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계시죠?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귀납 설명하면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봐요. 자, 귀납은 보통 뭐를 증명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 했지?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과학적인 진실을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제가 이 귀납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 스완 얘기했어. 선생님이 봤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를 내가 관찰할 수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없어. 그래서 내가 대개 표본 집단인 뭐 호수 얘기를 하면서 A부터 C 혹은 뭐 E까지의 호수를 관찰했어. 근데 거기에서 있는 스완의 색깔이 다 무슨 색깔? 흰색이야. 자, 그러면은 결론 냈을 때 모든 스완은 흰색이란 결론을 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얘기했잖아. Z호수에 갔더니 스완이 블랙, 그러니까 검정인 걸 봤어. 블랙 스완을 봤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전에 냈던 결론, 모든 스완은 흰색이다 라고 했던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귀납의 단점이야.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를 내가 관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물론 참일 가능성이 커지긴 하겠지. 하지만 100%는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를 내가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하나라도 거짓인, 하나라도 내가 낸 결론에 들어맞지 않은 상황이 관찰이 되면 내가 말했던 결론은 참이야, 거짓이야. 하나라도 예외인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 전에 밝혀냈던 진실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기서 되는 거야. 그 단점이야.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된다고요? 단점이 없어질 수 있다고. 그 결론이. 다시. 장점. 과학적 가설. 말했잖아. 과학에 많이 쓰인다고. 과학적 가설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장점이야. 단점. 자, 근거가 참이어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더라. 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연역이 있어요. 연역도 형식만 좀 볼게요. 별표. 자, 연역의 형식. 대전제하고 소전제하고 결론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얘는 명칭이 있어, 그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일반에서 어디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역의 형식 별표 한번 칠게요. 승호야, 일어나. 연역의 형식 별표. 자, 그러면 밑에 안 넘어가. 우리 아직 남았어. 110쪽에 1번, 4번 통해서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글쓴이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 예, 그렇단 얘기야.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택배 기사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 자, 다시 택배 기사들이 처한 노동 환경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해서 택배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을 말했는데 이때 사용되고 있는 방법 뭐였지? 논증 방법?
귀납이었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다라는 거 아이들 돌아와요. 자, 그래서 빠른 속도만을 중요시하지 말고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다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맞죠? 자,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연역과 귀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용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이해되시죠? 원래는 뒤에 이제 이욕설, 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작품은 어렵진 않으나 너희들의 지금 집중력이 한계가 온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지금 40분인데 45분, 38분인데 45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이욕설 파트 마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본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해요. 자, 보충 파트의 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갈래는 옛날 고전 수필입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설이라고 하는 거 옆에 쓸게요. 고전 수필. 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수필이 뭔지 모르지는 않아. 수필은 뭐 하는 거야? 수필, 써서 가르친다는 직관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써서 가르침. 써서 가르친다. 근데 필, 써서, 수, 가르친다 이 뜻인데요. 뭘 써서 가르치는 거야? 독자한테 자기가 한 경험이 있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걸 느꼈다. 깨달음이 독자한테 전달하는 게 수필이죠.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지지 있지 않은 무형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죠. 그거의 고전, 옛날 버전을 우리가 뭐라고 해? 설이라고 해. 이해돼? 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이해돼요? 고전 수필이야. 그래서 얘는 한문 문체의 한 종류로서 이치에 따라서 사물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어서 의견을 드러내는 문제다. 근데 이 문제다. 국문학생의 갈래로는 어디 가깝다? 수필에 가장 가까워. 근데 수필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특별한 뭐가 나와? 경험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고 경험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았는지가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작품도 경험과 깨달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경험을 서술한 부분과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비유나 돌려서 우의적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 설이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설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이 우리가 이욕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위에 보세요. 자, 이욕설, 갈래, 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재, 집을 수리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잘못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돼? 빨리, 신속하게,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갈래입니다. 설이에요. 그래서 유추를 사용한다는 게 중요해요. 유추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갈래에 같이 나온 겁니다. 이 단원에. 자,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온다고 얘들아? 깨달음. 깨달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이거를 뭐 집을 수리한 이야기 이렇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지만 흔히 이 제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요. 이옥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자, 설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옥설 쓰고 필기하세요. 자, 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전 수필의 갈래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어. 그래서 고전 수필이란 얘기야. 근데 이옥 했어. 이 수리 할 때 리야. 근데 이 리자가 두음법 적용돼가지고 뭐가 된 거야? 이가 된 거야. 그지? 이 옥설 이게 뭐야? 가옥할 때 옥이야. 그러니까 집을 수리한 설 이야기 이렇게 해석돼가지고 이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써두세요. 지금 안 쓴 사람이 있지. 내게 눈에 한 3명 보인다. 얼른 쓰세요. 자, 이옥설 수리하다 집 설 이야기. 되시죠? 자, 이옥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갈게요. 경험 먼저 나오고 깨달음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를 수리한 이야기? 집을 수리한 이야기. 집 수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면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고전 어휘들이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랑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해서 집이에요. 기와집. 자, 근데 행랑채면은 약간 별장 같은 느낌이에요. 본 집이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집을 우리가 행랑채라고 합니다. 다시 따지자면 별관 같은 느낌이에요. 행랑채 체크해 두시고 행랑채가 퇴락하여. 자, 퇴락이란 표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쇠퇴하다, 후퇴하다 할 때 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락도 떨어질 락자야. 그러니까 얘가 오래돼서, 망가져서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망가져서 지탱할 수 없다. 지탱할 수 없다는 게 뭐야? 걔가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그게 흔들흔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가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애들이 세 칸이었다. 포인트 체크할게요. 집중해. 세 칸. 세 칸이나 있었어. 세 채나 그게 망가질 것 같았어. 그게 세 채인데 어떤 거는 수리를 하고 어떤 건 수리를 안 할 거야. 잘 봐. 자, 나는 마지못할 일을 모두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는 시기가 달라요.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체크.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밑줄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해놓고 위에다 적을게요. 이럴까 저럴까 위에다가 1번. 그 중에 두 칸. 두 개는 수리를 빨리 했어? 늦게 했어? 늦게 했어. 그치? 수리를 늦게 했어. 수리를 하지 않았어. 즉각적으로 고치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그치? 근데 나머지 한 칸 체크. 나머지 한 칸은 처음 비가 셀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해놓고 나머지 한 칸이 있어. 그 한 칸은 수리를 어떻게 했어? 얘들아? 바로 빨리 했어. 수리를 바로 했어. 이해돼? 정리되지? 머릿속에 두 칸은 빨리, 한 칸은 늦게 했어. 두 칸은 늦게 하고 한 칸은 빨리 했어. 이랬을 때, 자,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거, 비가 샌 지 오래됐다는 건 수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자, 수리 안 한 거, 봐봐, 쓸게. 동그라미 1번 해놓고. 수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 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뭐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있으면 좋으나 얘네들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행량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집안의 구성 요소들이야. 걔네들이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된 까닭으로 봐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늦게 고쳐봤자 오히려 좋아 나빠? 그게 절약이야? 아니면 오히려 돈이 더 들었어? 돈이 더 들었어. 막 이해돼? 자, 그래서 수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수리비가, 비용이 커졌다. 이해돼요? 그 얘기죠? 그죠? 근데 나머지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이 있어. 얘네들은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많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좀 쓸게요. 수리를 오히려 빨리 했던 애들은 수리비가 적게 들었어? 많이 들었어? 적게 들었어. 우리 아이들 대답 안 하지. 수리비가 오히려 적게 들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느낀 거 있어. 잘못을 하면 빨리 고쳐야 이득이야? 늦게까지 미루는 게 이득이야? 빨리 고치는 거야.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유추를 쓴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제발 매일매일 하세요. 여튼 나중에 하면 큰일이니까. 자, 볼게요. 나의 이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잘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숙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뭐예요? 대상.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른 대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이 집이 행랑채라고 하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징과 뭐가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행랑채한 사람이나 전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체크할게요. 자, 이 말은 뭐야?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좋아져, 나빠져? 나빠져. 근데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고쳐야 돼. 뭐처럼? 집처럼. 그래야 수리비가 적게 드는 것처럼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다시 밑으로 갈게요.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야? 사람이 잘못해도 빠르게 고치면 저기 있는 행랑채의 제목처럼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여기. 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와 같다? 행랑체가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행랑체가 사실은 뭐와 같다? 국가, 나라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 글의 포인트야. 자,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얘들아, 나라의 관리나 나라의 왕이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고쳐야 돼? 빨리, 신속하게. 그걸 냅두면 뭐가 생기는 거야? 부정부패가 생기고 빈틈이 생기고 나라에 금이 가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즉 탐관오리야. 탐관오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도탄이라고 하는 것은 한탄, 고통에 빠지고 이런 뜻이야. 거기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 말은 나라의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역으로 안 나와 있지만 서준아, 무슨 뜻이야? 나라의 잘못을 빨리 고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좋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다시.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무슨 뜻이야? 아무리 죄를 늦게나마 고치려고 해도 그거는 뭐랑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같다.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그냥 연계돼서 나올 수 있어요, 속담이.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뭐를 삼가야 돼? 잘못을 고치는 걸, 뭐 하는 걸 삼가야 돼? 잘못을 고치는 걸 미루거나 혹은 늦장 부리거나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얘들아, 여기 사용되고 있는 논증 방법 뭘까? 맞아? 유추지.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어. 뭐가? 자, 집을 고치는 것과 뭐가 똑같아? 사람과 집의 일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얘네들 사이에 유추가 쓰인 거야. 이해돼? 돼?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잠깐만. 지연아, 이해됐니? 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집의 경우하고 사람의 경우하고 정치의 경우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보시면은 집의 경우. 비가 쓴 지 오래된 두 칸의 제목은 바로 고치지 않아. 못 쓰게 된다, 세모. 근데 비가 쓸 때 바로 고친 건 오히려 다시 쓸 수 있었어. 똑같아. 인간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 얘들아, 선생님 보세요.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빠르게 고치지 않으면 뭐가 돼?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잘못을 해도 빠르게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얘기잖아. 자, 다시.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된다, 세모. 근데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긍정.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나라의 정치도 나라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되는 것이다.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거. 나라가 잘못을 했을 때 빠르게 고치면 나라가 평안해진다. 즉시 고쳐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과정에 쓰인 게 뭐라고요? 얘네들이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니까 지연아 뭐라고요? 논증 방법 뭐라고? 유추. 정신 차려야 돼. 유추입니다. 자, 그래서 별표, 유추의 형식 별표 한번 할게요. 대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얘기하더라. 별표하세요.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다까지. 자,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 어떻게 하자? 잘못을 알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유추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선생님 부탁 하나 할 거 있어요. 여기서 논증 방어까지 해가지고 메인 진도는 다 나갔어요. 그래서 배달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귀납 연역이 있었고요. 이 욕설에서는 유추라는 걸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봐봐요. 작년에는 이거를 갑자기 이제 시험에 넣었어요. 근데 연예학교에서 이거를 진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채야. 이전까지 민채 반은 다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갔나요? 안 나갔는데 이러고 갑자기 시험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숙제. 이 논증의 오류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여기 들어가면 설명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렵거든요. 오케이. 자, 됐고요. 여기까지 논증 과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커피 딸리 개관. 커피 딸리 개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한 장짜리 프린트 줬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옆에다 두고 교과서는 37쪽.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37쪽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영상 설명 들을 수 있다잉. 폈어요? 37쪽. 커피 딸리 뒤에 내가 넣어놨을 거예요. 있을 텐데 없나요, 혹시?
없나요? 없을 수도 있겠다. 있어요? 있네. 아, 근데 내가 앞부분은 안 넣어놨나? 앞쪽에 볼래? 맞아. 맞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37쪽. 있네요. 서준이 뭐라고요? 네, 앞쪽에 하나 더 있어요. 있는데요? 너가 넘겨버렸는데요? 자, 앞쪽에. 여기, 자, 그리고요, 한 장짜리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어요. 보이세요? 이거 옆에다 두세요. 이거 참조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앞에 보십시오. 커피 딸리 중요하다. 이 작품은 여전히 지금 1단원 속에 있습니다. 들판이 적막하다랑 까마귀 눈비맞아랑 같은 단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이 단원의 목적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소설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한승아, 이런 관점을 우리가 문학 해석 관점 중에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고요? 사회 문화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야? 반영론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을 해석한다는 얘기야. 그치? 얘들아 집중해라. 자, 펜 들고. 자, 그래서 얘를 당연한 얘기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우리가 이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야? 누구를 보면 돼? 나오는 사람을 보면 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에 예를 들어서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 근데 걔가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 선생님 옛날에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할머니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 구루마. 구루마가 뭐야? 그러니까 끌차야, 끌차. 그래서 이렇게 끄는 수레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구루마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일본어에 쿠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 그 차야, 차. 차인데 그거를 일제시대 표현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잔재가.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는 우리 할머니, 물론 할머님이 일제시대를 이제 보내셨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소설 속에 할머니가 나왔다라고 해. 구루마 썼어. 그러면 아직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시대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 되는데 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자, 인물들 사이의 관계,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면 되는 거야. 다시 작가의 삶, 당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지에서 파악하면 된다. 뭘 보면 돼? 그 작품에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을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 네? 승호야, 되니? 자, 그래서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보세요. 등장인물의 뭘 보면 돼? 행동이나 가치관.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학교 수업 시간에 주무신 거 아니죠? 주인공 누구예요? 이인국 박사지, 그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 지금 지연이 기억 안 났죠? 기억나요? 자, 이인국 박사. 자,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등장인물의 행동 원인이나 가치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하게 결말의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주제를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라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아까 까마귀 눈비맞아랑 들판이 적막하다도 이 시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현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보았죠. 이 단원의 목표가 그거야. 여기도 소설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커피딸리의 주제는 뭐야? 이인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때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걸로 모습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을 5글자로 뭐라고? 그렇지.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기회주의자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안 살아야겠다? 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현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게 우리 단원의 목표야. 이해돼? 그런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이런 작품이고 뭐 그랬을 때 효과.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이 좀 어렵게 나오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에 있는 그런 내용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달라진 가치도 있단 말이야. 봐봐. 근데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다라고 했어. 보편성은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걸 보편성이라고 해. 얘는 변화하지 않고 현재나 지금이나 중요한 가치를 얘기한다면 특수성은 변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한 중2 때, 중1, 중2 때 보통 배우는 우리 전래동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심청전이 있죠. 자, 심청전의 내용은 뭐야?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누구? 신봉사를 위해서, 봉사가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신봉사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가지고 어디에 빠지기로 했어?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심청이는 효녀야 아니야? 효녀죠. 자,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효는 지금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보편성이야. 근데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행위가 과연 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는 그 당시의 관점하고 현대가 다를 수가 있어. 그 당시의 사람들 심청이 보고 효녀다 했겠죠. 근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물론 효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왜냐?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서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효심을 발휘했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효가 아닐까? 그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 유교에서 강조한 게 뭐야? 신체별 부수지 부모잖아. 무슨 뜻이야? 이 몸은 다 부모에게부터 온 것이니 이 몸을 소중히 하는 게 가장 큰 제1순위의 효도다 이 얘기야. 근데 심청이가 한 거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진정한 효도일까? 아닐 수도 있어. 아버지가 눈 만약에 떴어. 신봉사가 그것 때문에 말은 안 되지만 눈을 떴어. 그러면 아버지가 기쁠까 슬플까? 슬플 수도 있지.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내 딸을 죽게 만들었다면 차라리 나는 눈을 안 뜨는 게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효에 대한 관점, 심청이가 과연 효녀인가에 대한 관점은 바뀔 수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까지 유지되는 똑같은 가치가 있으면 그게 보편성이고 달라지면 특수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 내용이 커피탈리 이야기할 때도 나옵니다. 되세요? 되세요?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커피딸리의 내용입니다. 자, 정광용 다음 쪽이야. 정광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요. 내용이 좀 깁니다. 얘는요. 사회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잘 두드러지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따지면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의 시대를 정확히 아시고 선생님 봐야지. 작품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너네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맞추면 시험 다 틀려요. 알겠죠? 알겠죠? 중요해요. 자, 커피딸리 펜 들고 선생님 봐야지. 일제강점기와 소련 주둔 시기, 6.25 전쟁 후 이렇게 3가지가 있어. 별 붙일게. 이 3개의 시대를 살아온 주인공 누구? 이인국 박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인물의 삶과 태도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이해하고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시대가 3개야. 일제강점기, 소련군 주둔기, 6.25 전쟁 이후야. 자, 그러니까 1920, 3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라고 하는 큰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셔야 돼. 자, 일제강점기 모르는 사람 없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자, 얘 태도에 대해서 미리 써드릴게요. 이인국 박사는 그 시대에 권력이 되는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야. 그러면 일제강점기에는 뭘 했게? 친하다. 지금도 기억하세요? 친하다. 누구랑? 일본.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뭐 한지 알아야 돼. 친일을 했어. 어떤 부분을 친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광복을 했어요. 물론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일궈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는데 시대 상황이 맞춰져서 전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광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광복을 맞았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바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광복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 우리나라 그렸어요. 자 다 그렸다잉. 제도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남북을 나눠가지고 38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서구 열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 듣고 있나요? 서양에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우리나라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우리 땅을 먹으려고 하는 이득이 생긴 거야. 야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북쪽은 누가? 남쪽은 누가? 약간 통치하는 식으로 갔어. 자, 북쪽은 누가 통치하니? 소련,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이 통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누가 통치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통치하게 돼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 이 소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8선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때 그래서 소련군 주둔 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6.25 전쟁. 남북이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를 각각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소련군 주둔 시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 이인국 박사가 북쪽에 있었을 때. 선생님 듣고 있니? 북한. 북쪽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어떤 걸 했을까? 소련이라고 해가지고 친소라고 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그 영상 속에서 친소니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얘기했어잉. 자, 친소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구소련이고 사실 러시아니까 친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표현을 쓰면 그냥 친소라고 하는 거예요. 친소가 뭐지? 뭐 친구 소개?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북한이 남한을 침해서 남쪽으로 와서 어떻게 했어? 전쟁이 일어났어. 한국 전쟁이라고 해. 그 6.25 전쟁에서 그 전쟁통에 1사 후퇴가 있는데 1사 후퇴 때 이인국 박사가 북쪽에서 어디로 갔어? 남쪽으로 내려갔어. 거기 가서 또 병원 세웠잖아. 자, 남쪽에 갑니다. 이 사람 남쪽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남쪽에 갔어. 그럼 남쪽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 지금? 미국이지. 그러면 친미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가 지금 벌써 3번의 나라의 국가에 붙은 거야. 각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 플러스로 모두 알아야 되냐면 얘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엔 북쪽이었다가 6.25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갔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현대소설이고요. 제재 이인국의 삶, 시간 중요 별표. 1950년대까지 어디부터? 일제강점기부터. 되지? 공간.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이에요. 남북이 다 나오거든요.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인지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겠지만 이거 역순회적 구성이란 말이죠. 왔다 갔다 과거 얘기했다가 현재 얘기했다가 갑자기 과거 회상했다가 이런 식이야. 그 순서를 너네들이 잘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주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나 여기 붙어야지. 여기 이득인 것 같아. 여기 붙어야지. 지주와 절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자 누구? 이인국의 삶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제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1950년대요. 지금 현재는 언제일까? 6.25 전쟁이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남한에 있는 내용이 최근의 현재야. 제일 현재, 극현재야. 거기서 회상을 하는 거야. 다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 이인국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한다. 얘들아, 풍자는 알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비판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려워. 이 사람이 현재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고 하지?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자, 집중해야지. 역순행적 구성.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요. 되시나요? 자, 그러면 뒤에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꽃빛단리 정광용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드릴 거고 객관적인 내용 하는 거니까 이제까지의 줄거리를 볼게요. 자, 지금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전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볼게요. 자, 이인국은 체크할게요. 자, 이인국 주인공입니다. 체크. 이 사람이 사실 주인공이자 동시에 세모죠. 부정적인 인물상으로 나옵니다. 기회주의자예요. 자, 이인국은 시대 잘 봐요. 자, 시대가 언제야? 일제강점기 나와. 일제강점기의 제국대학이야. 그러니까 꽤 높은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수술 실력이 뛰어난 외과 의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의사야. 직업 알아야 돼. 의사야, 의사. 자,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 지나고 8.15 광복 이후에 자,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왔다라고 했어. 자,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왔다. 언제?
광복 이후에.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한 뛰어난 처세술은 누구한테 붙는 게 뛰어난 처세술일까? 광복 이후에? 그렇지. 친소하면서 얘가 그걸 해왔다는 얘기야. 그치? 친소야, 이때는. 그리고 일사후퇴가 이제 일제강점기 중에 있었던 사건이야. 미안해. 선생님 뭐라고 했지?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야. 6.25 전쟁 중에. 자, 청진기가 든 손가락 하나 들고 어디로 왔어? 남쪽으로 왔어. 남쪽으로 와가지고 병원을 차렸단 말이야. 그래서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병원을 차렸다까지 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개 나왔어. 일제강점기 때 얘가 뭐 했다는 얘기일까? 일제강점기 때는 아이들아 친일했겠지. 친일하고 남국을 헤쳐나온 거는 친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소련으로 유학 간 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봐.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봐보세요. 자, 그래서 봐봐. 그 사이에 소련으로 유학을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자, 이거 아세요? 내용 기억해 보세요. 소련으로 간 아들이 생사를 몰라. 일단 소련으로 왜 갔지? 어떻게 가게 됐지? 그치. 스탠포프 장교에 뭐를 떼어줘서? 흙을 떼어줘가지고 얘가 그 수용소 같은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아들도 유학을 보낸 거잖아. 근데 아들의 상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중에 남으로 내려온 거야.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자, 얘들아, 아내가 둘이야. 현재 말고 과거의 아내, 내 원래 아내, 본처. 그 아내는 일사후퇴 때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전 아내가 죽어서 해숙이라고 하는 간호원이랑 지금 결혼해서 그 사이에 자그만 아들내미 하나 있잖아.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딸내미도 있어. 딸. 체크.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한다. 자, 미국으로 유학하게 된 건 사실 누구랑 친했기 때문에 각 시대에 했던 친일은 딱히 나오지 않지만 친소하고 친일했던 시대에 관련된 인물이 있어. 자, 내가 친소할 수 있게끔 도와준 소련군 장교가 있어. 누구라고요? 스탠코프 장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일할 때는 누구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인국은 현재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며, 자, 그럼 힌트 줄게요. 종합병원의 원장이라고 했어. 여기 위치는 남쪽이야, 북쪽이야, 서준아? 그렇지. 남쪽에 내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남쪽이야. 자, 남쪽에 있겠지, 지가. 재혼한 해수. 이게 아까 누구냐면, 원래 얘가 외과 의사잖아. 북쪽에 있었을 때 같이 일했던 간호사야. 간호사랑 다시 남쪽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재혼을 한 거야, 재혼. 자, 그래서, 자, 그 사이에 태어난 돌지는 아들이 있다고 했지. 아들 따로인 거야, 지금. 그래서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에 가려오고, 얘도 미국에 가려오고, 미국 대사관에 대사관에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얼 얘가 있는 진짜 현재는 어디야? 6.25 전쟁 이후야.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인 브라운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과거 회상하는 거야, 사실은. 이해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그래서 얘가 무슨 구성이다, 지연아? 왔다 갔다 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서 눈 감지 마세요. 역순행적 구성.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야? 현재 언제라고요? 언제예요? 광복 이후에. 광복도 지났죠. 그리고 뭐도 지났어요? 전쟁도 지났어요. 6.25 전쟁도 끝나고 그 이후야. 미국. 자, 그래서 6.25 전쟁 이후라는 걸 알아야 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프린트 한 장짜리 있죠. 걔를 봅니다. 자, 거기서 껍빛달리의 중요 키워드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보세요.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야. 껍빛달리에서 이거는 시험에 나와 무조건. 이 부분이 의미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알겠지? 어떤 걸 보고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어. 역순행적 구성으로 전개된 껍빗단리를 뭐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줄 알아야 돼. 이거 A, B, C, D, E 해가지고 본문 가나다라 마바사 해놓고 마, 다, 라, 바 이런 식으로 순서 전개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말 이해되죠?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껍빗달리에서 무조건 이인국의 행적이 있어. 친일, 친소, 친미까지 이어지는 그 행적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도 물어봐. 자, 제목이 상징하는 풍자성 이해하기. 자, 껍빗달리가 사실은 원래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캡틴 이인국 박사 이런 뜻이야. 캡틴 이를 옛날에 우리 이를 성실 이를 이렇게 쓰잖아. 이를. 그래서 껍빗단 이하면 캡틴 이인국 박사란 뜻이야. 근데 캡틴이면 무슨 뜻이죠? 어떤 배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보통 캡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의 발음이 캡틴이 아니라 껍빗단이야. 이건 뭐 발음일까? 소련식 발음. 그러니까 북한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껍빗단이 된 거고 리야. 근데 사실 얘들아, 이 사람이 캡틴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우두머리야? 아니야. 실제로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사실 뭐야? 반어적인 표현이야. 대단한 이인국 박사라는 제목이지만 대단하지 않은 거죠. 이해되세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껍빗달리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용어. 이거는 시험에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따로 시험을 볼 거예요. 거기서 뭐 사상범, 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범으로 나오죠. 일제강점기 때.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상을 거스르는 사람을 사상범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위대, 치안대,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일제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척결하려는, 그 사람들을 벌하려는 사람들을 자위대, 치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우제, 로스케, 노어, 스파시보, 우라, 양키 엄청 많아. 이런 각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껍빗단의 형식 특징 다시 볼게. 현대소설이야, 이거. 현대소설이야. 자, 이인국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야. 허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허구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가의 상상력이야. 시점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래서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이인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구성.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어서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껍빗달리의 사회문화적 배경. 자, 선생님 보세요. 뭐라고요? 공간적 배경. 남쪽이랑 북쪽 둘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남쪽, 북쪽. 자, 그리고 시간적 배경.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들아, 나 혼자 수업하니? 일제강점기부터 언제까지? 6.25 전쟁 이후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시대가 나온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세 가지 뭐? 일제강점기, 소련 주둔기. 자, 봐봐. 여기서 이름 알아야 돼. 미리 얘기할게. 소련 주둔기면 누구의 입장에 소련 주둔기야? 남한이야, 북한이야? 북한이지.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야. 북한이 소련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누가 지배를 했어? 미군. 그래서 그게 미소 군정기다 같은 말이야. 정확히는 얘는 남북과의 표현을 같이 하는 거야. 미국, 소련. 군정, 군사적으로 정치하던 주둔기란 얘기야. 군정기가. 그지? 그러면은 북한은 소련이었고 남한은 미국이었다 이 얘기야. 그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되죠? 이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전개를 한 거야. 자, 기억을 되살려봐. 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어. 어디서? 북쪽에서 친일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친일했던 증거가 뭐 국어 상용에 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친일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누구를 거절한 거야? 일제가 잡아들인 사상법인 춘석이 입원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따지면 반일을 하는 애였어. 반대한다, 일본에. 그럼 반일을 하는 사상범인 춘석을 거절을 했어. 왜 거절했어? 나는 친일하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반일하는 환자를 병원에 들었다는 이유로 일본이 날 싫어할까봐 거절을 한 거야. 그지? 이게 친일의 증거야. 이랬다가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얘가 떨었지. 자, 봐봐. 야, 광복 이후에 아내가 밖에 나와보라고 해도 불도 안 켜고 집안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왜 그랬지? 봐봐. 광복 이후에 얘가 왜 떨었어? 이제는 소련이 들어와. 근데 소련도 일본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일했던 사람을 벌할까 안 벌할까?
벌하겠지. 자기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결국에 춘석이한테 걸려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이 이인국이 치안대에 끌려가요. 춘석이 사실 이때는 뭐 자위대 치안대 해가지고 이 친일파들을 척결하는 역할을 맡았잖아. 그래가지고 춘석이한테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자, 감방에 운이 좋아서 그래서 걔가 감옥에서 계속 했던 하나가 있어. 준비를 했어. 무슨 공부를 했을까? 그렇지, 러시아어 공부를 했어. 러시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친소할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가 우연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얘가 원래 의사니까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됐어. 그 일하던 중에 뭘 해봤어? 스탠코프의 장교가 혹이 있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저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저걸 떼워주고 내가 이득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거야. 자, 이인국은 스탠코프라고 하는 소련 장고의 혹을 제거하고 그의 신임을 얻었어. 그래서 이인국은 스탠코프의 추천으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아들이 지금 행방불명 상태인 거예요,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지나고 모두 지나고 소련 주둔기 지나고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어. 6.25 전쟁 1사후퇴 때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 근데 그러던 중에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은 거죠. 딸만 지금 살아있어서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자, 이인국은 이 와중에 그렇지.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브라운한테 청자화병을 선물하고 미국행을 준비한다. 여기서 청자화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청자화병은 조선의 아주 중요한 귀중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줘버린다? 미국한테 줘버린다? 왜 줘? 브라운한테? 뇌물이야, 뇌물. 이 뇌물인데 그거를 우리 조선의 물건을 마음껏 그냥 양치 없이 준다? 이것도 얘가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자의 면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껍빛 달리 주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회주의자 이인국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 쫙 해놨어요. 자,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인물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봐. 대략 따지면 안 그려도 돼. 너네 머릿속에 있으면 돼. 이인국이라고 하는 메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아내가 둘이야. 선생님 봐야지. 자, 원래 있었던 아내 이름 몰라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또 만난 두 번째 아내. 이름 뭐라고요? 해숙. 원래 간호원이 있었어요. 얘한테 해숙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 거야. 근데 아내하고 이인국, 원래 있었던 아내하고 이인국 사이에 자식이 두 명인 거야. 어떻게 두 명이지?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어. 얘네들 이름이 있는데 이름까지 알면 좋아요. 자, 아들은 누구냐면 여기 나와요. 원식. 그리고 딸내미가 남이에요. 원식하고 남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진 않지만 이 둘 사이에 두 번째 아내와 나 사이에 작은 아들, 돌 지난 아기가 하나 있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을 둘러싸서 이인국이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 스탬코프 장교라든지 얘랑 대비되는 인물은 춘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이들 왜 집중 못하지? 나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인국 일제강점기에 제국대학을 졸업한 뭐라고요? 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혹도 떼지. 외과 의사면 외부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현재는 종합병원의 원장이다. 남쪽의 원장이야.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본, 소련, 미국을 따르며 부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간다. 체크하고 있니, 얘들아? 쫓아 살아간다. 자, 그 다음에 춘석이 누구야? 대비되는 사람이야. 따지자면 얘한테 있어서 대비되는 유일한 인물이야. 자, 일제강점기 말에 이인국의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사상범이야. 얘는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 광복 이후에 치안대에 끌려온 이인국을 문초. 자, 문초가 무슨 얘기야? 고문했던 얘기야. 얘가. 그렇지? 그래서 춘석의 등장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면 기억나요? 벽보 앞에서 처음에 보잖아. 춘석을 보고 눈 마주치자마자 얘가 쫄아가지고 튀잖아. 그렇지? 그런 모습이 나와. 그 다음에 해숙. 이인국이 재혼한 여성이야. 얘는 북쪽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간호사야. 간호원이야. 그래서 남한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이인국의 병원에서 일하다가 결혼해서 둘 사이에 어린 아들 하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원래 아내는 사별한 부인이 있습니다. 1사후퇴 때 죽었다고요. 1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뒤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은 여자가 하나 있다.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자, 소련군 주둔 시기에 소련으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입니다. 스탠코프 덕에 갔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막 욕하잖아. 차 안에서. 얘는 뭣도 모르고. 그리고 얘가 노후 공부하라고 했는데 별로 처음에 말도 안 들었잖아.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 소식이 끊겨 생사를 모른다. 그 다음에 이인국의 딸,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지도교수랑 결혼하게 됐어. 미국인이랑 결혼하려고 해서 나도 같이 겸사겸사 딸이랑 같이 살려고 미국으로 가려는 중에 도움을 받으려고, 브라운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청자 화병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스탠코프, 브라운 이 사람들이 따지자면 각각
러시아, 미국 사람인데 이인국이 치안대에 끌려갔을 때 만난 소련군 장교예요. 이인국이 자신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하자 이인국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얘가 아들 유학까지 보낸 거야. 그래서 스탠코프의 등장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운.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인국과 각별한 사이다. 이인국의 뭐를 도와준다? 미국행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개관, 이 정도가 개관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영상을 듣고 뭐 할 거냐면 설득 전략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틴 루터 킹 영설이 꽤 길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략, 설득 전략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수업 끝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제가 이거 프린트 드렸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자, 드릴게요. 다시 드릴게요. 뒤로 넘겨봐요. 이것만 하면 끝난다. 아이들아, 좀만 힘내봐.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 수업 시작한 지 한 30분, 40분 된 것 같은데. 자, 뒤로 넘기세요. 승우 라인은 제가 드릴게요. 아이들아, 일어나. 뒤로 넘기세요. 자, 됐어? 일어나. 자, 설득 전략의 유형이 있다. 설득.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동의하게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설득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얘기해 볼게. 현승아, 무슨 설득 전략 있어? 이성도 설득 전략? 지호야, 무슨 설득 전략 있어? 승호야, 무슨 설득 전략 있어? 이성 감성했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어. 봐봐. 이성적 설득 전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가 이성적 설득이라고 해요.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했을 때 이성적 설득이야. 근데 감성적 설득은 소위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고 했어.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였어? 감정에 호소하는데 그 감정이 무조건 부정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슬픔에 호소할 수도 있고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지만 또 이것도 된다고 했어. 기쁨이나 웃음 혹은 억울함 이런 거 다 된다고. 그치? 긍정의 감정이든 부정의 감정이든 상관없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으면 감성의 설득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가 있다고 했지. 우리가 후원하는 광고가 있어요. 공익 광고라든지 아니면 후원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광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항상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니세프 광고가 있지. 그거는 사람의 뭐를 강조하는 걸까? 뭐를 호소하는 걸까? 사람한테. 동정심을 호소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 전략이면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품성과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인성적 설득 전략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 했어. 지금 어디더라? 하나은행인가? 광고하는 거 누군지 알아요? 지드래곤이에요. 선생님이 알기로 하나은행인가? 광고를 해요. 근데 은행 광고야. 근데 사실 지드래곤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그 사람을 왜 은행 광고에 썼을까? 관련이 있어. 자, 은행은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될까? 거래를 하게 하려면? 신뢰감을 줘야 돼. 이 은행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줘야 돼. 근데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뛰어난 사람이다. 케이팝의 선도주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가, 안 가?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페이스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해서 은행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 은연중에 이 은행은 지드래곤도 거래하는 은행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쓴 거야. 이랬을 때 무슨 설득이야? 인성적 설득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적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래 이런 설득이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표현 전략이 있어.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이러면 말이랑 연관되어 있는 전략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준언어적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나 반절 정도의 언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언어적 전략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에 대해서 뭐
주장이나 근거가 적절하다든지 그런 건 언어적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어. 자, 제가 이렇게 두드리거나 손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제 말이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행동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걸 무슨 전략이라고 하더라? 아닐 비자 써가지고 비언어적 전략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내용 다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자, 체크할게요. 이것만 보자.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다음 주에 이거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 전략에서 언어적 요소, 그러니까 내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언어적 요소고 말이랑 관련되어 있어서 어디에 준한다, 이 수준에 도달한다. 말이랑 관련된 거, 말의 세기, 빠르기, 강세 뭐 이런 애들 들어있어. 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 말소리의 크기, 높낮이, 장단, 속도, 억양, 어조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준언어적 혹은 반언어적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요소는 표정, 시선, 손짓, 몸짓, 옷차림 등등 말이랑 연관은 없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비언어적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되세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머지 해야 될 사람들 이야기할게. 지호, 승호 일단 시험 보고 가셔야 되고 숙제 못한 거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고 지연이 숙제 못한 거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고요. 서준이 숙제한 거 가능한 몇 개 조금 확인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민채, 현승이는 민채는 다음 주까지, 현승이는 월요일날 검사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아이들 월요일날 7시 반까지 와야 되는 사람 손들어. 지호야 왜 안 들어? 너도 와야지. 7시 반. 이렇게 3명은 7시 반까지 오시고요. 서준이랑 민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영상 드릴 테니 내 말 듣고 있어. 드릴 테니까 수요일 내지는 목요일까지 들으시라. 지연이는 아직 결정 못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영상 들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나 강조 많이 했다. 이번 숙제만 드리고 집에 가 준비할게요. 자, 봐봐요. 들어봐요. 자, 정 힘들면 제가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드릴게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으면 봐봐.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써드릴게요. 봐봐. 페이지 수도 제가 겹치지만 다 적어놨단 말이죠.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빼가지고 우선순위를 드릴 테니까 걔네 위주로 해서 좀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최대한 좀 줄여드릴게요. 근데 답지까지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여튼 자 이렇게 볼게요. 얼마 안 되는 건 너무 양심 없나요? 자 고생하셨고요. 가방 챙겨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현승이 가시면 되고 서준이 가시면 되고 민채 가시면 되겠네요. 네.